판결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주현우에게 15년형을 선고하겠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보루인 만큼 이 재심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막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여러분, 재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나오고, 최근에는 약촌 오거리 사건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진범이 밝혀지면서 재심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들도 있었죠. 오늘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 재심입니다. 재심 중에서도 형사재판의 재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민사재판의 재심에 대해서는 기회가 될 때 다른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아마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는 3심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셨을 겁니다. 1심 재판이 불만족스러우면 항소해서 2심 재판으로 갈 수 있고, 2심 판결이 불만족스러우면 상고해서 3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그런데 판결에 만족을 해서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거나 3심까지 재판을 다 받아서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되면 그 판결은 확정이 되고 그 판결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 다 끝나서 확정이 된 재판의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진행되는 절차가 바로 재심 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심제가 아니고 이미 확정된 판결문을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재심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막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딱 7가지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1. 증거물이 위조 변조되었다는 사실이 확정 판결로 밝혀진 때. 2. 증인의 증언이나 전문가 감정이 허위라는 사실이 확정 판결로 밝혀진 때. 3. 고소인이 무고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정 판결로 밝혀진 때. 4. 다른 판결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었는데 그 판결의 내용이 변경되어 확정된 때. 5. 무죄 또는 보다 가벼운 죄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때. 6. 지식재산권 침해죄로 유죄를 받았는데 그 지식재산 권리가 나중에 무효로 확정된 때. 7. 수사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판사, 검사 또는 수사관이 그 직무와 관련한 죄를 지었다는 점이 확정 판결로 밝혀진 때.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재심 사유가 확정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이 실제로 거짓말을 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 증인에 대해서 위증죄로 고소를 해서 위증죄로 이 증인을 처벌을 하고 그 위증죄 유죄 판결문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지만 그때 비로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극히 일부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경우에는 딱 이 7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지만 재심이 가능하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심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일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심 절차를 열어야 될지 그 자체부터 심사를 하는 것이죠. 심사를 해보고 재심 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재심 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않고 이 단계에서 그대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만약에 심사를 해보고 재심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법원은 재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고 그때부터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심을 신청한 측의 증거들을 분석하고 검찰 측의 의견도 들어보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들어보는 등 재판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죠. 만약 이렇게 재판을 해보고 예전에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 정말 무죄라고 판단이 된다면 재심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심은 일반 절차하고 다른 약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의 재판은 피고인이 사망을 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재심은 유죄를 받았던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범죄자로서 살아온 개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서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목적 때문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국가가 반드시 신문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진범을 밝혀냈고 원래 유죄를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남습니다. 첫째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배상 문제, 둘째는 진짜 진범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먼저 배상 문제를 보면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등이 있었고 거짓 자백을 받아낸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및 해당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최근에는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에 대해서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 보상금으로 약 8억 원,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16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안타까운 사연에 비해서 전체 약 24억 원이라는 배상금은 약간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으로는 진짜 진범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진범에 대해서는 재심 사건하고는 전혀 별개로 별도의 사건으로서 다시 수사가 진행됩니다. 즉 재심 사건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와는 별개의 절차로 다시 진범에 대해서 수사 및 재판을 해서 유무죄 여부를 가리게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이 가장 유명했는데요.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유명한 사건이죠. 이 사건의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죄자로서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DNA 기술이 발달하고 진범이 자백을 하면서 재심 재판이 열렸고 결국 피고인은 본인의 누명을 벗게 되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었던 이춘재 씨에 대한 유죄 여부였습니다. 본인이 범행을 자백하기도 했고 DNA 등 객관적인 증거도 있었고 재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누가 봐도 이춘재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점을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전혀 별개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춘재 씨의 살인 사건은 이미 30년도 더 지난 사건이라서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이춘재 씨를 법원에 기소할 수가 없었고 결국 이춘재 씨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억울하게 살아온 피고인은 누명을 벗어서 무죄가 됐지만 진범 이춘재 씨는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거죠.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인 재심제도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심재판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최고의 보루인 만큼 가급적이면 재심재판까지 가지 않고 처음 재판을 받을 때부터 법원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판결이 잘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역시 의뢰인분들을 열심히 변론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법률 지식을 열심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의견이나 질문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변이었습니다.